Hello.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살과도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This ain't no task force. Welcome to the Suicide Squad. New friends!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자살과도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코르토 말테즈 섬에 투입된 DC 코믹스 슈퍼빌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화 리뷰 시작에 앞서 간단한 영상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본질이 되는 원작 코믹스의 역사를 시작으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이번 영화 속에 숨겨진 여러가지 의미들을 해석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해석을 위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선 영화를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1959년 9월 더 브레이드 앤 더 볼드 25호에서 처음으로 데뷔하게 되었지요. 원래 수어사이드 스쿼드 초기 설정에는 범죄자로 구성된 팀원이 아니라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된 군인들과 과학자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도중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어떠한 임무든 수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탄생된 비밀 조직이 바로 태스크포스 X인 것이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초기 임무는 휴양지에 나타난 거대 괴물들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운다는 근본적인 뼈대가 된 태스크포스 X의 미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거대 괴물들과 싸워나가던 태스크포스 X는 1987년 5월 만화작가 존 오스틀랜더를 만나게 되면서 아거스 국장 아만다 월러가 범죄자 팀을 조직해 비밀 임무를 수행시킨다는 설정을 가진 조금 더 현대적인 분위기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변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번 영화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만화작가 존 오스틀랜더는 벨리브 교도소의 담당 의사 닥터 피츠 기본 역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였죠. Good dog.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연출한 DC 확장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으로 흥행에는 성공하였지만 영화적으로는 혹평을 받게 되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만 남겨진 비운의 작품으로 남게 되죠. 원래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 파트 2에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지한 분위기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연출했던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은 워너브라더스의 권유로 영화의 전체적인 톤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죠. 그렇게 수어사이드 스쿼드란 영화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최초 편집본 대신 수어사이드 스쿼드 예고편을 작업했던 트레일러 업체의 편집본이 극장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진정한 비전이 담긴 저스티스 리그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화가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그만큼 감독의 창작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함을 상기시켰고, 이에 힘입어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구상했던 버전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공개하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기존의 매력적이었던 몇몇의 캐릭터를 유지시키면서 새롭게 리런치된 작품이죠. 제임스 건 감독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이전 작품들을 굳이 보지 않았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DC 확장 유니버스의 스토리라인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설정들은 숙지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전편에 있었던 설정들을 무시하는 작품이 아닌 계승을 하는 작품인 것이죠. I'm just gonna hurt you. Really bad.
자, 근본적인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역사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리뷰 영상보다도 얻어가시는 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저 햄릿이 약속드립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코르토 말테제 섬에 투입되자마자 다수의 빌런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죽어나가지만 사실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작품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죠. Did anyone check on whether the weasel could swim?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매 작품마다 빌런들의 죽음으로 멤버가 교체되면서 독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Suicide Squad is successful because it has a rotating cast. Of course, you could kill some members off. There's always that anticipation that if a mission goes wrong, somebody could actually die. 과연 이번엔 어떤 빌런이 죽게 될까라는 궁극적인 질문과 함께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화 작가들은 그들을 죽여나가게 되죠. Who's gonna make it through this mission? And how? You know, they're doing the bidding of Amanda Waller and the government. 냉혹히 말해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한 대다수의 빌런들은 웬만하면 스크린에서 볼 일이 없었던 캐릭터들이었습니다. So this is the famous Suicide Squad. 그렇기에 마이너급 캐릭터들의 죽음은 태스크포스 X란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미션을 수행하게 될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햄릿이라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어떤 영웅들과 싸워왔던 빌런들이었으며 DC 확장 유니버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영화의 오프닝을 장식하는 서번트입니다. 서번트는 버즈 오브 프레이 56호에서 데뷔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캐릭터이죠. 서번트의 본명인 브라이언 덜리는 배트맨 같은 자경단이 되기 위해 고담시에서 활동하게 되지만 배트맨은 서번트의 자질을 아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서번트는 그 뒤로 배트맨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인 블랙 카나리를 납치하게 되죠. 이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서번트는 새 한 마리를 죽이게 되는데 그 새는 바로 버즈 오브 프레이 멤버의 이름이기도 한 블랙 카나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한 상징적 장치들을 통해 캐릭터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I got another 15. Not today, you don't. 게다가 서번트는 태스크포스 X 첫 번째 팀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으로 선발됩니다. 이는 바로 두 번째 팀 리더로 선발된 블러드스포트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됨과 동시에 배트맨이 그의 자질을 낮게 본 이유가 등장하게 되죠. 블러드스포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적진으로 향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 서번트는 겁에 질려 결국 작전지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두 캐릭터의 선택은 영화의 주제의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죠. 다음으로 제임스 건 감독의 동생 숀 건이 연기한 위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제비 인간 위즐은 파이어스톰의 분노 35호에서 데뷔하여 38호와 39호에서 캐릭터의 기원을 확장해 나가게 되죠. 족제비라는 별명을 가진 대학 교수 존 몬너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족제비 복장을 하고 죽여나가게 됩니다. 그 중엔 노벨상을 수상한 마틴 스테인 박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결합체의 영웅 파이어스톰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존 몬너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위즐을 연기한 숀 건은 다른 DC 빌런을 연기하기도 하였죠. Hey, Polka-Dot Man! I was hoping you'd entertain my kid's birthday party. 바로 범죄 계획을 구상할 때 달력에 있는 날짜에 집착하는 배트맨의 빌런 캘린더맨입니다. 캘린더맨은 1958년 9월 딕텍티브 코믹스 259호에서 데뷔한 유서 깊은 배트맨의 빌런 중 하나이죠. 주말이나 중요한 기념일에 범죄를 저지르는 캘린더맨은 거의 모든 날짜를 기억할 뿐더러 계절에 따라 계획적인 범죄를 구상하는 캐릭터입니다. A killer who only works on holidays. Calendar Man. Happy holiday.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물방울로 자신의 딸을 즐겁게 해줄 줄 알았다며 폴카도트맨에게 조롱을 했지만 정작 캘린더맨은 자기 자식의 생일을 기억 못하고 있죠. Calendar Man, how long has she been in here? Oh, hey, Ivy, 183 days. Oh, sure, but not your own son's birthday.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연두 역의 마이클 루커와 제임스 건 감독의 동생 쇼 건을 필두로 킹샤크 나나우에의 목소리를 연기한 실베스터 스텔론, 배우 난다 필리오는 TDK를 연기하였고 토르 라그나로크를 연출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일대 렉캐쳐로 등장하였죠. 여기서 이제 예상외의 인물이 특별 출연하게 되는데 바로 멘티스를 연기한 폰 클레멘티에프가 코르토 말테제 클럽의 댄서로 깜짝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 킹샤크와 함께 귀요미를 담당했던 세바스찬은 실제 쥐를 가지고 촬영하였다고 하죠. 바로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름이 올라갔던 그 쥐들의 이름은 조스와 크리스프 렛이었습니다. Bring it down hard. Someday.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또 다른 DC 코믹스의 빌런들이 다수 등장하죠. 영화 속에서 DC 코믹스의 슈퍼빌런들이 형을 살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루지애나주에 위치한 벨리브 교도소라는 곳입니다. Being 16 in the state of Louisiana means that right here to Old Belle Reve. 벨리브 교도소는 메타휴먼과 강력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감옥이죠. 상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벨리브 교도소를 관리하는 조직은 바로 아만다 월러가 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아르거스라는 조직입니다. 이 아르거스라는 미정부 비밀 조직은 메타휴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설인데 아만다 월러가 초인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갖춘 범죄자들을 팀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태스크포스 X인 것이죠. Welcome to the Suicide Squad.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아르거스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벨리브 교도소 범죄자들의 범죄 성향과 정보가 담겨진 프로파일들은 모두 아르거스에서 제공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드라마로 제작되는 피스메이커에서도 이 아르거스란 조직의 이야기 또한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표현된 벨리브 교도소는 남녀 시설이 분리되어 운영이 됩니다. 벨리브 교도소 여성 전용 휴게실에서 눈에 띄는 캐릭터가 포착되었는데 바로 슈퍼보이 36호에서 데뷔한 컬레이 도스코프이지요. 슈퍼보이의 빌런 컬레이 도스코프는 몸에 그려진 색채 무늬를 통해 환각과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임스 건이 인지도가 낮은 캐릭터인 컬레이 도스코프를 선택한 이유는 슈퍼보이와 함께 자란 슈퍼도그 크립토 영화화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일전에 제임스 건 감독은 워너브라더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형적인 슈퍼맨 영화를 찍고 싶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디즈니에서 해고된 후 영화 브라이트번을 제작한 제임스 건은 슈퍼맨과 같은 서사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소년의 타락을 구상하기도 하였죠. 현재 실사화된 슈퍼도그 크립토는 드라마 타이탄즈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컬레이 도스코프 역으로 등장한 나탈리 샤플라는 영화 아쿠아맨에서 피셔맨 종족의 리나 여왕을 연기하기도 하였죠. 자, 이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주요 배경이 되는 코르토 말테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토 말테제는 프랭크 밀러가 탄생시킨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처음 등장한 가상의 섬이죠. 미국과 소련의 외교적 마찰 지역인 코르토 말테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 전략에 있어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소련의 도발에 미국 대통령은 슈퍼맨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배트맨이 정부의 개가 되어버린 클락 켄트를 막아서게 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타이탄즈 시즌2에서는 코르토 말테제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일종의 독재 국가임을 밝히고 있죠. Used to be MS-13 littered this place with corpses. Now it's these quarter Maltese. 일대로빈 딕그레이슨의 감방 동료가 코르토 말테제를 떠나온 이민자들이었고 그곳에서 추방되기 전에 탈옥을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that's not who I am. So we left the Corto Maltese and tried to go clean.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실비오 루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코르토 말테제의 정권을 잡은 지 일주일 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Luna, however, is virulently anti-American. Your mission and destroy every trace of Project Starfish. 프로젝트 스타피쉬는 코르토 말테제 군사비밀 시설인 요투나임에서 30년 동안 진행된 생체 실험을 의미합니다. 1991년 우주를 유영하고 있던 불가사리 외계인 스타로를 납치해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자 했던 미국 정부는 그때 당시 코르토 말테제의 정권을 잡고 있던 헤레라 가문과 비밀 협약을 맺게 되죠. 미국의 우호적 관계를 맺은 헤레라 가문은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군사비밀 시설인 요투나임에서 불법 실험을 허가한 것이었습니다. Of any such experiments being held on American soil. 바로 이 프로젝트 스타피쉬를 30년이란 시간 동안 연구한 유전학자는 가이우스 그리브스란 남자였죠. 플래시의 숙적으로도 유명한 사상가 싱커는 여러 버전의 모습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캐릭터입니다. 1943년 올플래시 12호에서 데뷔한 싱커는 클리포드 드보란 이름으로 세상에 그 첫 번째 모습을 드러냈죠. 플래시의 숙적 싱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캐릭터의 설정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지고 싶거나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사상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지 싱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표현된 싱커는 뉴 52 버전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뉴 52 수어사이드 스쿼드 볼륨 4 제24호에서 재탄생된 싱커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의문의 빌런이었죠. 이번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이름과 기원이 없던 캐릭터에 가이우스 그리브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Gaius Greaves, the Thinker, is a geneticist in charge of Project Starfish. 머리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두뇌 회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싱커는 원래 철모자 형태의 싱킹캡이란 모자를 사용하였죠. (1943년에) 데뷔한 클리포드 드보가 쓰고 있는 철모자 싱킹캡을 만화 작가들이 구상한 이유는 그의 숙적인 1대 플래시 제이 게릭 또한 철모자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1대 플래시 제이 게릭은 코믹북 역사의 황금기로 일컫는 골든 에이지 시대에 탄생된 캐릭터이죠. 게다가 제이 게릭은 코믹북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히어로 그룹인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화 역사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드림팀이었죠. 그 위대한 역사에서 활동한 제이 게릭을 상대해왔던 싱커, 클리포트 드보는 CW 드라마 플래시에서 메인 빌런으로도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You may be the fastest man alive, Alan. I'm the fastest mind.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가이우스 그리브스와 클리포드 드보의 공통된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통해 한 사람을 계몽시킨다는 것이죠. And I will be there to teach them. I, not you. Your people have always been squeamish, but the sacrifice is necessary.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이끄는 릭 플래그는 끔찍한 실험실 안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몸바쳐 지켜온 조국의 더러운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싱커가 내뱉은 진실 앞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남자의 격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빌드업은 모두 끝났으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주제의식을 해석해보도록 하죠. 과연 평화를 얻기 위해선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될까요?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해피엔딩을 지향하고 있지만 영화 속에 내포된 주제의식은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만다 왈러는 프로젝트 스타피쉬의 정보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제거하기 위해 두 개의 팀을 조직하게 되죠. 첫 번째 팀은 릭 플래그의 지휘 아래 코르토 말테제에 침투하였지만 수영을 못해서 기절한 위즐과 릭 플래그, 할리퀸을 제외한 모든 멤버가 블랙가드의 배신으로 모두 사망하게 되죠. 그들의 죽음에는 큰 의미는 없으나 한 인물의 죽음이 수많은 플래시 팬들과 수어사이드 스쿼드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로 플래시의 숙적 캡틴 부메랑의 죽음이죠. 캡틴 부메랑은 1960년 더 플래시 117호에서 데뷔한 DC 코믹스의 슈퍼빌런 중 하나입니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캡틴 부메랑의 죽음은 팬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제임스 건 감독의 연출에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캡틴 부메랑 조지 디거 하크네스는 자신이 던지면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이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는 결국 코르토 말테즈에서 헬리콥터의 파편이 부메랑처럼 날라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말죠. 캡틴 부메랑의 죽음은 지금까지 범죄를 위해 던져온 부메랑이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됨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만다 월런 언제나 만약을 대비하는 철저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이 없이 범죄자 리더를 선발해 두 번째 팀을 첫 번째 팀과 동시간대에 투입하게 되죠.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된 블러드스포트 로버트 디부아는 1987년 슈퍼맨 볼륨 2 제4호에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크립토나이트 총알을 이용해 슈퍼맨을 중환자로 만들었다고 아만다 월러가 언급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왜 슈퍼맨을 타겟으로 삼았으며 누가 그를 고용했냐일 겁니다. 지금까지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크립토나이트는 듀움스데이의 심장에 꽂혀 있죠. 무엇보다 숨겨진 크립토나이트를 다량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아캄 수용소를 탈출한 렉스 루터뿐입니다. DC 코믹스 원작 만화 속에서도 렉스 루터가 로버트 디부아를 고용하여 특수 제작된 무기를 선물하게 되죠. 로버트 디부아의 진보된 하이테크 무기 기술력이 렉스 루터 것인지 영화 속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블러드스포트는 누군가로부터 고용되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At least I don't kill men for money like you. Oh, here we go. 자, 이제 할리퀸의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작전에서 살아남은 할리퀸은 실비오 루나 대통령과 달콤한 시간을 보낸 뒤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루나 대통령이 아이들까지 죽여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죠. 사실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이전의 DC 확장 유니버스와 연관이 없다고들 하지만 할리퀸의 장면들을 해석하기 위해선 전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리퀸의 거의 모든 장면들은 조커의 영향이 다분히 묻어있죠. I'm just gonna hurt you. Really, really bad.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를 뽑으라면 킹샤크 나나우에를 선택하겠습니다. 킹샤크 나나우에는 1994년 슈퍼보이 9호에서 정식적으로 데뷔하게 됐죠. 이번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독특한 설정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지상의 웬만한 무기로는 킹샤크의 두꺼운 피부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화 아쿠아맨에서 또한 웬만한 무기로 아틀란티스인들에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었는데 오직 아틀란티스의 무기만이 어인들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킹샤크 나나우에 또한 일종의 어인이기 때문에 지상의 무기로는 어떠한 흠집도 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스타피쉬를 제거하기 위해 들어간 요투나임에서 킹샤크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같은 해양 생물들만이 킹샤크 나나우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이제 영화의 결말부를 해석해보도록 합시다. 릭 플래그는 프로젝트 스타피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하드드라이브를 탈취하게 되죠. 하지만 릭 플래그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인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에게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That information gets out, it causes an international incident. Don't make me do this.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원래 DC 코믹스의 캐릭터가 아니었죠.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피스메이커는 1966년 찰튼 코믹스 파이팅 5 40호에서 처음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찰튼 코믹스가 DC 코믹스로 인수되면서 지금의 피스메이커가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스메이커와 릭 플래그의 갈등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와 더러운 거짓말을 묻어버리고 거짓 평화를 이루자는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죠. 이는 바로 앨런 무어의 왓치맨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오지만디아스는 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뉴욕 한가운데 떨어뜨리게 되면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게 되죠.
사람들은 그것이 외계 침공이라고 믿었고 서로를 돕기 위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Peace based on a lie. But peace. Keep your own secrets. 하지만 타협이 없는 로어셰크는 거짓으로 얻은 평화를 세상에 폭로하고자 했고 결국 그는 닥터 맨하탄에게 죽음을 겪게 되죠.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버트 디브아는 진실을 감추는 대가로 자유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결국 거짓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과연 릭 플래그처럼 국가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피스메이커처럼 더러운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평화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DC 코믹스의 슈퍼빌런들의 이야기,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습니다.